오늘은 이준석과 개혁신당,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 따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책임이 따르는 국면에서는 한 발짝 비켜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청와대 상춘재 원탁에서 벌어진 대화였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말을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려 했는지 그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노출된 자리였습니다. 천하람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19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왔다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논리는 비용과 효율이었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굳이 특검을 또 할 필요가 없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더 싸고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주 보아왔던 방식입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논리를 뒤에서 끼워 맞추는 구조입니다. 특검을 권력의 무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런 표현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듣는 순간 이미 프레임은 완성돼 있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쪽은 복수하는 세력이고 반대하는 쪽은 절제하고 이성적인 세력이라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의 모든 논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히 핵심을 찌른 인물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 용해인은 1.23내란 사태가 결코 죽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국민을 조롱하듯 발언하는 장면들을 언급하며 지금 이 사건을 과거 정리로 축소하는 순간부터 이미 진실을 덮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데 이를 죽은 권력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용해인은 2차 종합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외환 및 군사 반란 협의 의혹, 노상원 수첩, 양평 고속도로 문제처럼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파고들지 못한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산을 아끼자는 주장 역시 민주주의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낭비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면 결국 진실규명 자체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같은 결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부관참시가 아니라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며 짧은 기간 동안 다 밝히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로 맡기자는 주장이 오히려 새로운 정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결정적인 대목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자금 특검은 하자고 하면서 종합특검만 국가수사본부로 돌리자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쪽 특검은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 특검은 거부하게 만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특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검이 누구에게 불리한지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천하람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자금 특검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는 신천지 특검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엉켜 들어간 방식은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파고 다른 한쪽은 덮는 순간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특검을 공정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칼날의 방향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용해인과 한창민의 반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들린 이유는 말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기준을 끌어올려 눈앞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의 중심에는 비용도 효율도 제도도 아니라 결국 통제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제가 어렵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 사안과 연결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청와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했고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핀 뒤 숙고 끝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였다는 점입니다.
인사권자가 책임을 직접 지고 정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지역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복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는 청약 시스템 재정비와 장남 입시 의혹 규명을 거론했고 박수영은 청와대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최은성 역시 검증 실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천하람도 이해운 지명 철회로 덮고 가서는 안 된다며 원펜타스 부정 청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천하람의 주장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이해훈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입니다. 공천을 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그 과정에서 검증을 했다고 말해온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처음 보는 범죄 혐의자처럼 몰아가며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따지려면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말은 분노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혹이 쌓인 인물을 오랫동안 자기 정치판 위에 올려두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줬는지 그 책임을 내부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없고 공격만 남아 있습니다. 공격이 계속될수록 질문은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무엇을 보고 공천했느냐? 무엇을 모르고 공천했느냐? 아니면 무엇을 알면서도 공천했느냐? 어느 쪽이든 답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자기 목을 쬐는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섬뜩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낙마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을 돕는 순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사람을 과거를 이유로 공개 처형하듯 몰아갈 수 있다는 신호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쓰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건드리지 못한 채 밖으로만 화살을 돌리며 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천하람이 청와대에서 했던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반복해온 방식의 변주였습니다. 수사는 하자고 하되 수사의 방향은 조정하고 칼날은 피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균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형모는 설명 없는 일방적 인사 조치를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성열 역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탈당하며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개혁신당이 바깥을 향해 훈계할 만큼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치는 말 잘하는 사람 몇 명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구조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보여주는 것은 기준의 정치가 아니라 계산의 정치입니다. 그 계산이 드러나는 순간 국민은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수사받을 사람은 수사받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당은 국민 앞에서 기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피하려는 정치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